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이게 진짜 본론입니다. 국가 채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무지한 거야. 지금 추경호나 경제관료들이 무지하거나 아니면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로 지금 혹세무민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얘기한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채무하고 부채는 다른 말입니다. 채무는 부채의 한 부분이에요. 부분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할게요. 자, 자영업을 운영을 해. 레스토랑을 운영을 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장 입장에서요. 사장 입장에서 은행에서 대출금을 쓰게 되면 돈을 빌렸어요. 그건 채무죠.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종업원한테 매달 25일 혹은 매달 말일에 월급을 줘. 한 달에 200만 원씩 월급을 준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200만 원은 뭡니까? 채무 아니죠. 그걸 빚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장부에는 부채로 잡힙니다. 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자기가 지불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부채인 겁니다. 근데 이 부채하고 채무의 차이가 대충 감이 오십니까? 채무는 반드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채는 상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 단지 책임을 지고 있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그 종업원이 돈을 벌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가 채무라는 것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국가 부채는 국가 채무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국가 부채는 대개 우리가 흔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 충당금, 예? 연금 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국가 채무는요, IMF에서 정한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에다가 지방정부의 순채무, 주방정부에 그러니까는 이 수입도 있잖아요. 그걸 뺀 순수하게 갚아야 될 채무. 예? 이것만입니다. 근데 국가 채무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점하셔야 돼요. 커다랗게 적자성 채무하고 금융성 채무로 나눕니다. 적자성 채무는 말 그대로 정부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써가지고 생긴 채무입니다. 가정에서 가정이 적자가 났다.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해서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서 채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국가의 채무는 국민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요. 예? 근데 또 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금융성 채무라는 게 있어요. 금융성 채무는 국민들이 상환할 필요가 없는 채무예요. 정부가 이걸 상환할 자금을 갖고 있는 거야. 자원을.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외평채를 발행을 해요. 외평채라는 게 뭐냐면 예국한 평형기금 채권이라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마련한 자금이에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는 국내에서 발행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도 발행할 수 있는데, 해외에서 가끔가다 보게 되면요,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를 뜰 거예요. 네? 5억 달러를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러니까 외평채를 발행했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 겁니까? 만기 5년으로 5억 달러 그 채권을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하게 되면 무슨 얘기입니까? 5년 이후에 갚기로 하고서는 5억 달러를 자금을 조달해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5년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채무지요. 분명히 채무입니다. 그런데 5억 달러가 내 손에 들어왔잖아, 정부한테.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갚으면 되는 거예요. 5년 이후에요. 그러니까 국민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우리 되게 아파트 매입하게 되면은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걸 매입하잖아요. 예? 국민들한테 당신은 그래도 유주택자니까는 사회를 위해 가지고 조금 이제 부담을 좀 이제 같이 나누라 해가지고 채권을 매입하게 하잖아요. 되게 우리는 그걸 현장에서 할인해 버리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렇게 마련된 자금을 가지고 서민주거 안정용으로 사용하잖아요. 서민들한테 그러니까는 뭐 그 주택 자금으로 지원을 해준다거나 빌려주는 거죠.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예? 공공주택을 짓는다거나. 근데 그건 돌려받는 거잖아요. 돌려받을 돈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상환할 필요가 없는 채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국가 채무,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건 적자성 채무만인 거예요. 그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액이 보게 되면은 1069조 정도 됩니다. GDP 대비 한 49.7% 정도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중앙정부의 채무가 1038조 정도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결국은 윤석열이 맨날 문재인 정권 탓하는 게 이 중앙정부 채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1069조 정도 중에서 적자성 채무가 678조예요. 나머지 한 390조 정도는 금융성 채무, 정부가 갚을 돈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한 채무는 680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선진국가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금융성 채무가 거의 없어요. 왜?
그들은 환율 안정하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환율 안정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아니, 미국이 무슨 달러 안정을 위해서 무슨 뭐 저기 그 자금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사실 선진국가의 채무하고 비교할 때 이 적자성 채무를 가지고 사실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물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서민주거 안정용 이게 좀 이제 더 플러스 돼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적자성 채무만이 예? 하게 된다면은 천조가 넘는다는 이 얘기는 한마디로 뻥인 거야, 뻥. 이게 저거 된 거예요. 예? 자,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국가 채무를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되는 거지. 과거에도 제가 소개했죠. 과거에도 소개했어. 작년에 5월 달에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상한 한도 인상을 논란을 풀릴 때 크루그만이 뉴욕타임스에다가 고정 칼럼을 쓰고 있으니까 크루그만 하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경제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냐면은 정부가 지고 있는 채무, 미국 연방정부죠. 당시에 31조 4천억 달러 정도 됐었어요. 이거 원금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갚지 않아도 된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대부분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쇼킹적인 얘기잖아. 안 갚아도 된다니까 정부 채무를. 그럼 크루그만이 무슨 그러니까 미친 소리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내 학자들이 전부 다 침묵을 지키고 앉았더라고. 제가 만약에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채무 1,000조 원 갚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하게 되면 최 교수가 또 혹세무민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무슨 포퓰리즘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크루그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얘기 안 해? 예? 이건 국가 채무라는 성격을 이해하면은 크루그만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민간 채무하고 국가 채무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이 중앙은행 시스템이 근대 시스템에 있어서 2대 발명품 중에 하나다. 중앙은행을 만들면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실질 가치로 뒷받침되지 않는 불안화폐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걸 불안화폐를 사용하게 되면서 은행들이 돈벌이가 그러니까 날개가 달린 거야. 예? 날개가 달린 거야. 그런 혜택을 주는 대신에 주는 뭐냐면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하라. 정부의 그러니까는 소위 이 고관 노릇을 해라. 정부가 돈 필요할 때 돈을 항상 지원해주라. 이게 돼 있어요. 한국은행 법에도 돼 있어요. 형식은 구애받지 말고 해주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루그만이 한 얘기가 뭐예요? 정부는 뭐냐면 부채는 만기가 돌아오면 차환하면 된다 이거예요. 차환. 네? 차환이라는 게 뭐예요? 새 채권 발행해가지고 그 새 채권을 정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면은 중앙은행마다 인수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우리나라 한국은행 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크루그만이 그 얘기한 거야. 민간 부채하고 차원이 달라요. 민간 부채하고. 제가 뭐랬습니까?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돈, 지폐는 전 국민이 그 지폐의 가치는 뭘로 보증된 거예요?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없을 때는 지폐는 뭘로 보증된다 그랬었어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으로 가지고 보증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앙은행 지폐는 금으로 보증 안 해주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우리가 5만원짜리 20장을 100만원을 가지고 가서 한국은행 가서 나 이거 금으로 바꿔줘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잖아요. 예? 소위 불안화폐죠. 실질적인 가치로 바꿔주지 않는 그런 화폐가 시대가 열리게 된 이유가 중앙은행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지폐의 가치를 누가 보증한 겁니까? 우리가 흔히 법정화폐라고 하잖아요. 국가 법정화폐요. 국가가 보증을 한 거야. 국가가 뭘로 보증을 해요? 대통령 무슨 소득으로 보증을 해요? 아니잖아요. 국가의 경제력, 정부의 경제력이죠. 정부의 경제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세금이잖아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요. 대한민국 국민은요, 깐나라기부터 저기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이 노인분들까지 세금 안 내시는 분 없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들에 다 세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셈이 있는 거야. 정부의 수입에는요. 그 수입이 정부의 경제력이잖아요. 그 정부의 경제력으로 가치를 보증해 준 거야. 예?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제가 그러잖아요. 그 가치를 보증자로서 역할을 해준 거야. 내가 이 가치는 내가 보증할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내가 보증한 걸 어떻게 내가 안 써? 그 화폐를요. 우리나라 돈을 저기 동남아시아라든가 다른 데 가면 잘 못 쓰잖아요. 안 받잖아요. 달러는 받아도. 왜 안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저거를 통치를 벗어났으니까. 예?
벗어났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내가 내 자신이 가치를 보증한 거야. 여러분 모두가 다 보증해 준 거야. 예? 그거를요. 같이 공동으로 책임지겠다고 가치를. 예? 그런 거잖아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뭐냐면 근데 그렇게 그런 돈을 은행들이 공급할 수 있게 됐어. 돈놀이 할 수 있는 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잖아요. 그 엄청난 혜택이 온 거죠. 과거에는 보유하고 있는 금에 의해서 돈놀이가 제한됐었는데, 예? 그 혜택을 받는 대신에 정부의 은행력, 정부의 그러니까 근고직 역할을 해라. 정부가 돈 필요할 때 돈 지원하자.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크루그만이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크루그만만 한 게 아니잖아요. 일본의 아베, 죽은 아베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아베도 뭐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예?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저 정부 채무는 여기 뭐라 했습니까? 맨 밑에 만기가 오더라도 상환하지 않고 차환하면 된다. 크루그만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크루그만보다 1년 전에 한 얘기야. 22년 5월달이니까. 크루그만이 작년도 5월달이니까요. 아니 작년도래. 올해 5월달이죠. 크루그만은요. 예? 똑같은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정부 채무는요. 정부 채무 성격이 달라요. 민간 채무하고요. 성격이 달라. 그래서 크루그만도 그런 얘기하잖아. 성격이 다르다고. 예? 그리고 아베는 심지어 그런 얘기. 일본은행은 정부 자회사. 이거 금융자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야. 예? 중앙은행을 자기들의 후원자 역할만 해주길 바라거든. 근데 그건 못된 생각이지. 예? 금융자본들이 그래서 툭하면 중앙은행 독립성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정부로부터 이걸 떼어내려고 하는 거야. 공적인 역할을 중앙은행의 공적인 역할을 떼어내려고. 그래야지만이 정부건 일반 국민들이 다 그러니까 사금융에 의존하게 하지. 중앙은행 독립성이라는 게요. 그게 예? 이면에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금융자본들이 자기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중앙은행 그러니까 자기들 지원하는데 돈 투입하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못된 탐욕의 결과물이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국가 채무를 졌을 때 정부가 평상시에 그럼 원금은 상환하지 않아도 돼. 그럼 뭡니까? 이자는 상환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자요. 이게 이자 추이입니다. 이자 추이요. 200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정부가 매년 낸 채권에 대해서 낸 이자입니다. 단위가 조원이에요. 한 10조 안팎뿐이 안 되잖아요. 작년에만 확 증가한 거야. 작년에 왜 증가했습니까요?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 금리가 올라가지고 팍 증가한 거예요. 한 2배 내지 3배로요. 그 전에는 15조를 넘은 적이 거의 없잖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했는데 이자는 별로 안 증가해. 왜?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는 굉장히 낮았었잖아. 일본도 똑같아요. 일본도 국가채무는 굉장히 절대액은 증가했는데 오히려 과거보다 이자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자만 갚으면 돼. 이자 이거 10조 정도는요. 정부의 세금 수입 중에서 10조 정도는 껌값이잖아요. 뭐 껌값이라기 좀 너무 거친 표현이지만은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이자만 갚으면 되는데 이자 갚을 놈이 충분히 되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제가 그래서 정부의 국세 수입하고 국고채 이자 추이를 비교한 거야. 파란색이 국세 수입의 증감입니다. 증감. 절대액이 아니라 증가한 액수. 예? 물론 감소한 부분도 있죠. 언제? 팬데믹 기간 때라든가. 예? 금융위기 충격이라든가 이때니까 약간 감소한 적이 있었어요. 국세 수입이요. 예? 경제가 워낙 안 좋을 때. 근데 대부분이 보게 되면 국세 수입 증가한 부분이 이자보다는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거두는 세금의 증가를 가지고도 이자는 충분히 대충 왔었던 거야. 심지어 지난해 이자가 한 30조로 증가해서도 작년도에 그러니까 국세 수입도 한 52조로 증가한 거야. 예? 왜? 인플레가 많이 심했잖아요. 인플레가 심하면은 그만큼 뭐냐면 세금 수입도 증가하거든. 예? 명목 개념, 이건 명목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은 다 명목 개념이니까요. 이자도 명목 개념이고. 예? 그렇죠? 우리가 물가 상승률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경상 GDP. 우리가 세금에서 명목 소득이죠. 우리나라 전체의 명목 소득이요. 명목 소득 증가액이 주황색이에요. 이자가 그러니까 파란색 기둥이고. 우리나라 1년에 그러니까 명목소득 증가의 규모를 보게 되면은 최고로 많을 때는 한 235조까지 이렇게 나왔던 때가 있고 21년도에도 한 140조 정도 나왔을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적어도 여기 가장 적은 때가 언제입니까? 2020년도 팬데믹 때 16조 정도가 증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소득이 이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정부의 세금에 대한 이자 정도는 충분히 갚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금융위기 때도 정부의 소득의 증가는 한 51조가 증가했었어. 예? 자, 원금은 차안을 하면 되고 이자는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은 된다 이거죠. 일단 이거 자료들부터 먼저 다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제가 얘기하려는 이유가 다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한 나라의 국민소득의 증가 대비 국고채 이자의 비중을 보게 되면요. 이자의 비중을 보면 이게 퍼센테이지니까 100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한 나라의 소득의 증가로 국고채 이자는 다 커버가 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그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일부 사람들이 약간 이 똘끼가 있는 사람들, 예? 저쪽에 좀 이렇게 극우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빈정거리면서 최백은 교수 대한민국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다고 한 인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제발 좀 말을 하려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작년도 2월 달에 대통령 후보들이 그러니까 방송 토론할 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하는 과정 속에서 국가채무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 재정이 건전하다 하고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기축통화국 반열에 올라갈 가능성까지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막 보수 언론에서 막 이제 공격했잖아.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날에 뭘 얘기했냐면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당시 한번 봐보세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 그걸 보도를 했었어. 뭘 가지고 보도를 했느냐? 전경련 산하에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IMF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이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나라들의 통화가 5대 통화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SDR에 편입한 통화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근데 그거를 확대가 열려 있는 거거든요. 확장이. 거기에 주로 새로 추가로 편입될 경우에 거론되는 화폐로 원화, 싱가포르 달러,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화, 아니 호주 통화 이런 게 이제 거론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예? 거론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가장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걸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데 외화 자금 조달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한국경제연구원이 그런 제목을 달아가지고 기축통화 적극 추진 뭐 이런 걸 제목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어. 그걸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그대로 보도를 했던 거야. 그거는 이재명 후보는 신문에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 그런 보도를 나오니까는 그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까지 비유를 한 거야. 우리나라 재정이 상당히 괜찮다는 얘기를. 그 지네들이 보도할 때는 괜찮은 거고 이재명 후보가 그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보도한 거는 그렇게 막 공격을 한 거야. 그러다가 진실은 이렇다고 얘기를 하니까는 내가 그러니까 기축통화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주장한 사람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야. 얘네들이 특징이죠. 특기. 네? 특기야 얘네들이. 아주 인성이 못됐죠. 인성이 못되고 실력이 없다 보니까는 다른 걸로는 반박을 못하겠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말을 왜곡을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야. 그 저한테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통계 숫자를 제시를 통해 가지고 어떤 논지를 핀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건 하나도 못 들어봤어. 하나도 못 들어봤어, 진짜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는 댓글에다가 제가 이제 게시판에다 올릴 때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니까는 무슨 국가채무 1000조가 넘었고 600조로 40년 넘게 600조였던 것을 갑자기 400조를 열려 1000조를 열었다 썼길래 제가 거기다 그 댓글에다가 우리 연구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 1000조에 대한 숫자 근거를 제시하거나 1000조 아니 400조가 증가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600조로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이 변화가 없던 것을 숫자를 근거를 제시하면은 교수님이 최백은 TV를 문을 닫겠다고 하신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근거를 제시해보라 이거야. 에? 그런 주장을 하려면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숫자 근거 제시하지 못하면 당신은 가짜뉴스 유포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거 게시판에 지금도 달려있을 거예요. 과거 올린 거에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올리길래 그럼 그 사람도 못 따라. 왜? 그게 가짜거든. 어디서 그러니까 구구 유튜버들이 떠드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확대 재생산하면서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거야.
참 초라한 거죠. 적어도 성인은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내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어. 아니, 이건 기자가 이런 얘기 했어. 이거 가지고 익스큐즈가 되는 게 아니죠. 성인은 자기가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검증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성인이잖아요. 자기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근데 이런 능력은 하나도 없이 그냥 남의 말을 그러니까 일본에서 왜곡해가지고, 예? 제가 그동안에 통계 수절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제가 뉴스공장에서 엄청난 숫자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박하러 한 번도 못 봤어. 맨날 말을 비틀어가지고, 예? 아주 그러니까 초라한 사람들이지. 초라한 사람들인 거야. 참 찌질한 사람들인 거지. 찌질한 집단들인 거야. 예?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항상 얘기가 뭐냐면요. 너희들은 사회에서 너네들 부모님이 생각하는 게 내 새끼가 사회 나가서 제대로 대접받고 살려. 대접을 받으려면 실력이 뒷받침돼야 된다. 실력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얘기거든요. 조중동이 가짜뉴스를 가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중앙일보에 보니까는, 아니, 오늘이래. 최근에 보니까 중앙일보에서 민주당, 야당이 그러니까 육사앞에 가가지고 홍범도 동상 관련해서 규탄시 하니까는 수업방해 했다고. 수업방해 했다는 이런 기사를, 그러니까 다른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중앙일보에서요? 그게 육사가 뭐냐면은 학사 일정이 저희 같은 대학, 일반 대학들은, 지금 개강한 지 지금 일주일이 됐습니다. 8월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육사는 9월 4일, 내일부터 개강을 해요. 아직 개강도 안 했어. 근데 개강도 안 했는데 무슨 수업방해야? 참나,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게 되면요. 참, 그 기자들을 보게 되면 불쌍해. 그러니까 사주나 편집장이 그러니까는 주로 야당 공격하고 이재명 잡아먹는 공격하는 거를 원하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런 예곡된 기사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거만 머리를 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잘 보이고 싶고 이쁘게 보이고 싶고 그런 거지. 멀쩡하게 대학교까지 공부하고 난 젊은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면요, 괴물이 돼요. 길거리에서 흉기 휘두르는 사람만 괴물이 아니에요. 펜대 휘두르면서도 그건 더 큰 괴물이지. 예?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자기가 책임 못 지는 기사를 쓰는 것은 그건 진짜 나쁜 괴물이지. 더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잖아.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참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정정기사도 안 내. 예? 폭력이지. 폭력을 휘두르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는, 언론이라는, 그러니까 이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거죠. 아주 찌질한 존재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깡패하고 양아치로 구별할 때, 이 양아치에 해당되는 친구들이지. 깡패도 안 되죠. 깡패는 그래도 있잖아요. 약자한테 힘을 안 썼어요. 옛날에 건달들이 자기들이 깡패라고 하면서 그러는데 양아치 소리 듣기 되게 싫어했었어요. 저도 이 사회활동, 시민단체 활동하다 보니까는 지역에서 깡패, 조폭 집단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주로 뭐냐면요, 건설 용역회사를 딱 차려놓고 나서 지역에 되게 과거에,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300억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따먹고 사는 애들인데, 저희가 그걸 시정을 감시하면서, 예산 감시하면서 지적하면 자기들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는, 저 교수님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깡패 조폭들이 보여지니까, 회원들이 막 위축될 게 아닙니까? 날 왜 보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만나 뵙고 인사도 드리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네들한테, 내가 지네들하고 인사를 나누는 무슨 관계냐고 그러면서 그래. 그래서 이제 거기 회원 중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랑 그 회원 한 분이 가고 학생 운동권 출신인데, 그래서 이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같은 감옥에 있었을 때 조폭 조직의 2인자가, 그래서 친구처럼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한번 데리고 오겠대서 하루 행사 끝나고 나서요, 동네 그러니까는 이제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먹으면서 솔직히 말해서 이 깡패들은 무슨 깡패야, 양아치지. 제가 면접을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회원이 자기가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는 거야. 저러다가 교수님한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아니 저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니네들 깡패 소리 들으려면은 적어도 힘없는 사람 등쳐먹고 살지 말아야지 깡패 소리 듣는 거야. 네?
힘없는 사람들 저기 이 해코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양아치야, 양아치. 제가 이런 얘기, 제가 저 한성질 하잖아요. 저는 제 앞에서 틀린 거는, 예? 저는 국민들, 약자들을 위해 가지고 힘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그걸 꼴을 못 봐요. 꼴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여당도 틀린 소리 하면 그하지만은 야당도 틀린 소리 하면 제가 공격하고 그런 게 문재인 정부도 제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아픈 소리 많이 했습니까? 예? 자, 그런 이유가, 자, 제가 얘가 지금 삼척포로 빠졌는데, 얘기가. 그러니까 제발 좀, 찌질하게들 좀 하지 마세요, 좀. 예? 비판하는 건 저 얼마든지 환영하고, 제가 얼마든지 공개 토론도 해주겠다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댓글에 숨어가지고, 거의 가짜뉴스를 해가지고, 해봤자, 본인만 찌질하다고, 안 보인다고 그게 바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찌질하게 살지 마세요. 예? 다 성인들일 텐데.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세요? 예? 참, 내가 그걸 보면 참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이게요. 불쌍해. 본인들은 그거 가지고, 그러고 나서 어떤 애 무슨 쾌감을 느낄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거 제 도움 안 됩니다. 제가 그거 가지고 고통도 안 받고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고통스럽죠. 남의 그런 지적에. 근데 제가 틀린 말 한 게 없는데, 엉뚱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 가지고 왜 제가 고통스러워 해야 돼. 참, 그렇죠? 자, 말이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예국인들이 보유한 게 있어요. 예국인들이. 근데 이 예국인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장 큰 수는 누구냐면요. 예국의 중앙은행들이에요. 예국의 중앙은행들은 상호 그러니까 보유 차원 속에서 이걸 장기적으로 이걸 되게 보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수익을 노리면서 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하고 틀려요. 투기꾼들하고는요. 민간 투자자랑 틀려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 국채를 다 팔아가지고 달러로 회수해 나갈 때 그걸 방어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미국은 그럴 필요도 없지. 예? 채권을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챙겨 나가더라도 달러 찍어서 방어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달러를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7월달 현재 최근에 발표된 게 7월달 것까지 발표됐어요.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고채가 211조 정도 됩니다. 211조. 전체 발행한 국고채의 21% 되는 규모예요. 네? 5분의 1 정도요. 근데 이걸 현재 환율로 환산하게 되면 한 1,600억 달러 되는 거예요. 1,600억 달러. 근데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7월 말 기준으로 한 4,200억 달러 되잖아요. 네? 일단 절대액으로 볼 때는 방어할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 나라는 일본을 한번 봐보세요. 일본에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보유하는 국채 보유액은요, 작년 말까지까지만 발표됐어요, 일본은요. 월별로는 공개를 안 해가지고, 한 166조 엔 정도 됩니다. 166조 엔. 전체가 한 1200조 엔 정도 되는데, 160조 엔. 그러니까 비중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작아요. 한 14% 될 거예요. 계산하게 되면요. 그런데 이걸 현재 환율로 계산하게 되면 1조 한 1,4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1조 1,400억.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 거죠. 규모가 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의 외환보유액이 6월 말 기준으로 1조 2,400억 달러, 1조 2,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거의 근접한 거잖아요. 일본이 그러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을 처분을 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 자기들이 지금 뭐냐면 거의 지금 그러니까는 예?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규모 정도 외환보유액이 그 정도까지 증가한 거야.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런 일은 거의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만은 거의 없지만은 일시에 다 팔아가지고 매각해가지고 달러로 찾아서 나간다고 할 때 충격이 올 수밖에 없죠. 일본이 더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죠. 예? 일본이 외환보유액을 그러니까 동원해가지고 엔화 방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제가 과거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죠. 예?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를 가지고 외환보유액 늘려야 된다. 우리 외환위기 우리 한 1조 달러 이상을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를 누렸는데 축적을 외환보유액 축적은 너무 적게 했다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싱가포르나 대만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그 결과로 맨날 외환시장이 흔들린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일본 정부가 2022년 10월 달에 발행한 겁니다. 외국인들이 165조 8천 한 13.8% 14%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보유하고 있잖아요. 전체 한 1200조 엔 정도 돼서. 그 자료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국고채 이자 부담이라는 게 있죠. 예? 이자 부담도 아까 얘기했지만 GDP 대비해서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200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대개가 1% 미만이잖아요. 1% 미만이잖아. 1% 이하잖아요.
2010년도에 1.1%, 2009년과 10년에 1.1%까지 된 적이 있었지만 대개 1% 안팎이잖아요. 작년에 1.4%까지 올랐습니다. 작년에 금리가 올라갔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GDP에서 굉장히 우리가 GDP를 2% 이상은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별 문제가 안 됐었던 거죠. 예? 이게 또 똑같은 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 배경으로 해가지고 추경호 그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봅시다.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관리 수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통합 수지가 아니라. 그럼 사회보장성 기금으로 생긴 적자는 그럼 나중에 그러면 국가채무에 포함 안 시킬 거예요? 그거 국가채무에 들어가는 거거든? 정부가 보증한 건 정부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니까요. 공무원들 그러니까 연금 받는 거. 정부가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정부의 지출 중에 하나잖아. 근데 어떻게 그걸 빼고서는 재정을 계산을 하냐고. 이 관리 수준을 기준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첫 번째는요. 예?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자료입니다. 수치가 굉장히 많죠. 많은데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대충 봐야 돼. 이런 자료를 정리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초일 겁니다. 최초일 거예요. 뭐 최초라서 자랑할 만한 건 아니지만 정리를 한 것 뿐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요. 통합수지, 이거 조원, 단위가 조원입니다. 통합수지가 200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금융위기 이후에 보게 되면은 2009년도는 금융위기 이후니까 적자가 됐었던 거예요. 17조 6천억 원이요. 2015년도, 저 당시에 산업이 붕괴될 때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2019년도부터 적자가 이렇게 쭉 됐었죠. 적자가, 마이너스자가 쭉 붙어 있잖아요. 근데 GDP 대비로 보게 되면요. GDP 대비로 보게 되면 3%보다 더 떨어졌던 때가 2020년 뿐이 없잖아요. 마이너스 3.7%. 홍남기가 그렇게 재정준칙 도입하면서 했을 때가 통합수지 기준인데 이게 2020년도가 유일했었던 거야. 예? 근데 나머지 녹색으로 표시한 거 봐보세요. 다 플러스잖아. 플러스는 흑자라는 얘기예요. 통합수지 기준으로 재정이 흑자가 대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재정준칙 도입하라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홍남기도 웃겼던 거지. 제가 그래서 홍남기를 비판했었던 거야. 예? 이게 모피아 이걸 간다고 해가지고요. 예? 홍남기 기준으로 이게 IMF 기준이죠. 예? 그래서 유로존에서 재정 준칙을 그릴 때 하는 게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한다. 이거잖아요. 재정 적자. 우리나라 딱 한 번 있었어. 2020년도. 이때는 팬데믹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전 세계가 선진 국가들은 10% 이상 했었어. 적자가. 마이너스 10% 이상. 예? 이게 특별한 해니까는. 근데 관리 수지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관리 수지는 적자가 다 적자였었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 보게 되면요. GDP 대비로 보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 이하로 밑으로 떨어진 때는 2020년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금융위기 이후 때, 금융위기 충격으로 경제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으로 막 이렇게 세계 경제가 떨어질 때, 그때 마이너스 4.1% 이명박 때 떨어지고 나서 다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관리 수준으로는. 예?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상황 속에서 2020년, 21년 팬데믹 상황에서 관리 수지가 마이너스 3%를 넘어선 거야. 처음으로. 그렇죠? 마이너스 5.8, 마이너스 4.4, 그리고 작년도 마이너스 5.4. 그렇죠? 이게 객관적인 수치야. 객관적인 수치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자기 이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관리 수지를, 그러면 2019년도까지는 3% 이내에서 마이너스 재정 적자를 관리 수지 기준으로 3% 이내에서 관리가 됐는데, 무슨 그 이전에도 다 밑으로 떨어졌으면은 3%를 다 초과했으면은 그 얘기가 설득력도 있는데 3% 넘은 적이 2020년 이후에서나 일어났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팬데믹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지금도 재정 안 쓸 겁니까? 안 쓰면 나라가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예? 특별한 상황에서는 유로존이나 IMF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인정하는 거라고.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2019년도까지 3% 이냈는데 왜 갑자기 3%를 이렇게 들고 나오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국가 채무, GDP 대비 국가 채무 쭉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계속 증가하죠. 계속 증가했죠. 멈춘 적은 있었어도 잠깐, 예? 저기 언제입니까? 박근혜 정부 2016년에 36%다가 문재인 정부 첫 해에 36%, 이때는 멈췄죠. 잠깐 한 번 정도예요. 그리고 계속 증가해 왔잖아요. GDP 대비로요.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GDP 대비로, 국가 채무는 GDP 대비니까요. 근데 계속 증가했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관리 수지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도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이에요. 추경호 말 맞다나 마이너스 3%를 저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그래도 국가 채무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게 아닙니까? 이전에도 계속 증가했잖아요. 관리 수지가 마이너스 3%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 관리 수지 기준 설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국가 채무는 증가할 건데. 이게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논리가 굉장히 빈곤한 겁니다. 관리 수지를 마이너스 3% 이내에서 하더라도 국가 채무는 증가하게 돼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로는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예? GDP 대비 국가 채무는 분모에 있는 GDP가 증가를 많이 하게 되면요. 국가 채무는 증가 안 하죠. 그렇죠? 국가 채무가 증가한 것보다도 분모에 있는 GDP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비중은 떨어질 게 아닙니까, 오히려. 그러면 지금 재정 수지가 적자가 낮아도 국가 채무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GDP 증가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분모에 해당되지는. 원인은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재정수지 적자를 아무리 3% 이내에서 관리해도 지금 같은 경제 운용 기조 속에서는 국가 채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수치가 보여주잖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예? 그러니까 관리 수지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대한민국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거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자, 그럼 봐보세요. 윤석열이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했다. 자기가 집권할 무렵에 그랬잖아요. 예? 자, 이거 한번 봐봅시다. 재정 적자가요. 2022년도에 117조였었어요. 저 밑에 빨간색으로 해놨죠. 117조예요. 문재인 정권 때 가장 재정 적자가 심했던 관리 수준을 기준했을 때요. 2020년도에 112조였었습니다. 아니 2022년도는 팬데믹도 다 지나간 이유인데 어떻게 2020년보다 재정 적자가 더 크냐고. 예? 그러면 2022년도에 앞에 4개월은 문재인 정권 때 아니냐 이런 얘기 할까봐 제가 월별로 계산했어요. 월별로. 23년 5월부터 23년 4월은 딱 1년간이잖아요. 이게 윤석열 정권이잖아. 이때는 125조야. 더 커져. 재정 적자가. 반면에 그럼 그 이전에 문재인 정권 때 1년 전에는 88조뿐이 안 돼. 누가 거덜낸 거예요? 아니 통합 수지로 봐도 그렇고, 예? 관리 수지로 보더라도 아니 2022년도가 무슨 그렇게 비상 상황이라고 더 적자가 커져야 되냐고 2020년도보다도요. 웃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거덜냈다는 거야. 문재인 때. 거덜낸 건 수치가 보이죠. 자기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 예? 이거 있잖아요. 기재부가 매달 발표하는 월간 재정 동향에 나와 있는 숫자예요. 이건 공식적인 기재부가 발표하는 통계 수치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예? 기재부가 매월 발표해요. 월간 재정 동향이라고.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야. 예? 옮겨놓은 거라고요. 아니 자기 때는 125조 관리 수지 기준으로 125조 적자를 만들어 놓고서는 문재인 때 있잖아요. 문재인 때 보게 되면은 2020년 이전에는 굉장히 적었어요. 특히 통합수지 같은 경우는 2017년 18년 첫 해 두 번째는 흑자였었어. 흑자 더군다나. 흑자 재정수지가 통합수지를 볼 때는요. 문재인 때 그러니까 굉장히 재정적자가 증가했던 게 언제냐면요. 그래서 국가채무가 증가했던 게 2020년 21년이에요. 전 세계가 다 증가했다 했잖아요. 제가 그때. 예? 근데 그때보다 어떻게 더 많이 적자가 나냐고. 지난 1년 동안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작년이 그러니까 팬데믹 같은 특별한 상황이냐고. 위기 상황이었냐고요.
그래 놓고 나서 뭐냐면은 문재인 때 거덜냈다는 거야. 거덜내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야, 나라가. 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뻔뻔스럽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문재인 때 400조나 국가채무 증거했고 막 그랬어요. 뭐 이렇게 이제 주입한 걸 가지고 떠들어대는 거야. 그 수치를 본인이 언제 들여다봤겠어? 예? 본인이 들여다봤겠냐고요. 시중에 떠들면 맨날 술이나 마시 이런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 수치 보려고도 안 하죠. 이런 거 그 사람은 관심이 없거든. 재주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봐도. 예? 근데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1년 만에 125조가 적자가 났어. 예? 2020년 팬데믹에서도 112조뿐이 적자가 안 났었는데 관리 수지로요. 자, 이건 내가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지만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 이거 반박할 수 있으면 한번 얘기해요. 조선일보도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앉았는데 조선일보 한번 이거 반박을 한번 해보세요. 참나 진짜. 이거 한번 봐보세요. 윤석열이 문재인 때 1,000조 원 얘기하는 게 이게 중앙정부 채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2022년 4월 달이 마지막 달에 1,001조 원이었었거든요. 연도별로 찾으면 이거 절대로 못 맞춰요. 22년 4월 달에 중앙정부 채무로. 그럼 문재인 집권할 때가 2016년 5월 달부터잖아요. 그럼 바로 직전 4월 달부터 2020년 4월 달까지가 딱 뭡니까? 5년간이잖아. 예? 그렇죠? 저기 2016년 4월이 아니라 2017년입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숫자를요. 2017년 4월입니다. 예? 그러면 1,000조에서 621조를 빼게 되면은 380조가 좀 안 됩니다. 이걸 400조라고 뻥 튀긴 거야. 첫째는요. 예? 400조나 증가시켰다. 뻥 튀긴 거야. 380조도 안 되는 돈을 20조나 뻥 튀기면 안 되지. 예?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연평균이 76조가 조금 안 돼요. 76조가 좀 안 된다고. 그런데 윤석열 정권 첫 1년 5월달부터 4월달까지가 72조야. 예?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6개월 만에 50조야. 그럼 올 1년 하게 되면요. 올 1년 하게 되면은 문재인 5년간 연평균을 초과할 가능성이 거의 지금 확정적인 거예요. 예? 하반기에 30조만 넘어도 26조만 넘어도 초과하는 거니까. 지금 이래놓고 나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지금 탓할 지금 자기가 그런 입장이냐고요. 좀 사람이 낯짝이 있으면은 좀 정도껏 좀 뻔뻔해야지. 예? 도대체 주변에 있는 용산에 있는 비서관들은 이런 거 숫자 하나 챙겨주지 않습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떠들기 가짜 뉴스를 용산에서 가짜 뉴스를 그냥 오히려 그러니까 제조를 하는 것 같아. 예? 윤석열이 이거를 그러니까 뭐 재정동향 이런 걸 숫자를 봐가지고 자기가 이거를 입력했겠어요? 비서들이 써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했겠지? 최상목 수석 경제수석 제대로 보자 하세요. 제대로 된 숫자. 당신은 경제 숫자 아는 사람이잖아. 경제 관료 출신이니까. 이게 당신들 거기에 있는 기재부에서 발행하는 재정동향에 나오는 다 수치야. 예? 제대로 보좌를 하라고. 대통령을 보좌하려면은. 예? 제대로 보좌를 해야지. 엉터리 수출 입력시켜가지고 떠들면 그게 무슨 망신이야. 예? 국가망신이야. 국가망신. 예? 국가망신이라고. 내가 제시하는 수치에 틀린 거 있으면 한번 나한테 반박 좀 해줘. 그럼 내가 이 방송 때려칠 테니까. 자, GDP 대비 이제 국가 채무가 GDP 대비로 보게 되면요. 문재인 정권 때는 연 2.2%포인트뿐이 안 증가했어. 근데 윤석열 첫 1년에는 2.7%포인트가 증가한 거잖아요. 국가 채무는 GDP 대비로 중요하다 했잖아. 지가 더 많이 지금 증가시키고 있다니까, 더 지금. 그러면서 거덜내기 일보 직전이래. 아니, 그럼 자기가 자기는 굉장히 적게 줄이는 안 다음에 그런 얘기 하면은 누가 뭐래요? 예? 누가 뭐래냐고. 그나마. 수치는 맞는 얘기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후한무치해. 아마 윤석열은 이걸 모를 거예요. 모르고 그냥 그래 떠드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말한 건요. 다 기록에 남거든요. 예국에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예국 대사관들이 저거 다 메모하고 다 지적해 놓는다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이게요. 도대체가. 예? 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학생들한테 한번 계산해 보라 그랬어요. 기재부하고 국제결제은행에 있는 자료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라고. 예? 2020년, 21년도에
국가 채무 증가액이 248조 원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저때 저기에 근데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해보세요. 다른 나라하고요. 경제 규모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그럼 GDP 대비로 비교해보자 이거야. 우리나라 9.3%포인트. 선진국가도 되게 다 두 자리 이상이잖아. 독일처럼 재정 건전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독일조차도 10%포인트 우리가 높았어요. 예? 높았다고. 우리가 국가 채무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게 쓴 거야.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뭡니까? 가계 채무 증가야. 가계 부채 증가죠. 예? 이 당시에 너무 적게 썼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나라 거덜냈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때보다 윤석열이 더 많이 국가 채무를 증가시키고 있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예? 이때보다 더 많이 지금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리 수지를 관리해도 3% 이내에서 관리해도요. 국가 채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야.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요. 이게 진실이야. 불편한 진실이야. 예? 3% 이내에서 재정적자 3% 이내에서 관리해도 국가 채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요. 해법은 뭡니까? GDP 증가를 올려야 돼. 아니면은 세금을 걷어서 적자를 막아야 되는 거고요. 두 가지 필요 없는 거예요. 국가 채무 증가하는 거 원치 않으면 두 가지 필요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증세를 해야 돼. 해서 적자를 줄여야 돼. 아니면 GDP 증가를 팍 올려야 돼. 예?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 통제하고 싶으면요. 그거 원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돼. 증세하든지 아니면 GDP를 성장률을 확 올리든지. 예? 그냥 GDP 올립시다. 이게 편하게 얘기하면 안 돼. 대안까지 제시해줘야지. GDP 성장률은 5년에 한 번씩 1%씩 쭉 떨어져 왔잖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끝날 때면 0%로 진입합니다. 1% 밑으로 붕괴되죠. 예측치에 의하면. 예? 그러면은 뭐 대안 제시하면서 뭐 성장률 올려라 해야지. 그냥 얘기하면 그건 구호죠. 구호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 도움이 안 돼.